오늘 뭐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죠. 예, 하나하나 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네. 예,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천천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텔 이야기인데요. 자꾸 제가 뭐 인텔을 너무 좋아한다는 등의 뭐 카톡을 이제 장장이 아니 인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이슈가 사실, 많아지고 네. 이슈긴 하잖아요. 예, 인텔, 저 네. 개인적으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기도 하겠죠. 어쨌든 인텔이 어제 JP 모건에서 그 테크 기업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네. CEO인 그 팻 겔싱어라고 네. 신임 CEO죠. 이번에 바뀌신 분. 2월달에 이제 네. 취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이야기. 예, 이게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꽤나 좀 알았으면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네.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네. 예, 가장 핫한 섹터고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팻 겔싱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인텔의 이제 전설적인 뭐 엔지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자셨습니다. 90년대, 뭐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86, 486 펜티엄 시리즈를 그런 분인가요? 그 기반되는 이제 프로세서 CPU를 개발하는데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2009년도에 인텔을 떠나시고 예, 원래 당시에 조금 굉장히 인텔에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텔을 떠나셔서 뭐 EMC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VMware라고 하는 회사에 잠시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나름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예, VMware의 CEO가 되셨죠. 가상화 솔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이 VMware를 거의 한 8년간 이끄셨는데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하드웨어를 하시던 분인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굉장히 큰 일가를 이루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자네. 네, 엄청난 능력자시고 진중하시고 굉장히 소탈하신 면도 있고 그리고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직원들이 절대 이분 따라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직원 붙잡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네, 기술 이야기하고 지금 사업 얘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예. 근데 직원보다 더 많이 아는 아이고, 그런 사장님 직원 입장에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이 2월달에 오셔서 인텔을 지금 많이 바꾸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셨고 CEO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CEO 때문에 네, 그렇다고. 경영진의 이제 스탠스가 약간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외도하면서 나중에 좀 밝혀진. 그렇죠. 하여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나 기업 모든 측면에서 어쨌든 이분이 많은 거를 바꿔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내용을 어제 JP 모건에서 좀 지금까지 바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바꿀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인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텔의 주장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이제 주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자기들의 이제 주장을 한다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지고대로 이렇게 된다라고까지는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원진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질이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제 내부 문화를 바꾸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도 기업이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뭐 기반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틱톡 전략이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틱톡 전략이 뭐예요? 틱톡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앱 그거야? 숏 비디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틱톡 재밌었어. 틱톡 전략이 뭐냐면요. 인텔이 무어의 법칙은 아시잖아요. 네. 2년
두 집적도를 2배씩 올린다. 네. 그게 이제 틱톡에서 2번 올리는 겁니다. 2배로 어. 올리는 겁니다. 그게 뭔 그러니까 뜻이지? 틱은 미세화를 한 번 시키고 예. 그리고 톡은 그 설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걸 틱톡이라고 불러요. 예, 그 미세화를 틱이라고 그러고 네. 이제 톡을 이제 설계를 아키텍처를 바꾼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14나노에 있던 거를 10나노로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네. 일단 공정이 미세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미세화는 일단 가만히 두고 그 줄어든 그 미세화 속에서 설계를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까지 뭐 90년대부터 꾸준하게 성장했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전략이 이 틱톡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설계를 바꾸든 미세화를 시키든 이걸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인텔을 지금 같은 그런 엄청난 경쟁력 있는 CPU 회사로 만든 이제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16년부터는 이 전략을 안 해왔었어요. 파워라고 해가지고 틱톡보다는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나 그 과정을 하나 추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한 해는 미세화시키고 한 해는 설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미세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년꼴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파워는 미세화와 설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플러스 이 또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좀 부수적인 공정을 하나 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을 또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그 기술 개선의 기간이 늘어난 거죠.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도부터 인텔의 경쟁력이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틱톡 전략을 다시 회귀시킨다라고 한 거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직원들 죽어나겠네요. 네, 2년에 한 번씩 설계를 바꾸려면 지금 원년에 잘 나가던 엔지니어들 다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10월 기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0월에 기술 행사를 개최할 거 매년 할 거고 기술의 인텔로 다시 돌아올 거다. 예, 지금까지는 뭐 최근 한 5년 정도에는 기술보다는 마케팅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약간 뭉개는 전략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AMD한테 뒤통수 맞고 그랬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완전 이제 기술 오리엔티드된 회사로 다시 돌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회사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네, 회사가 기반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PC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기업향 반도체 수요는 1분기가 바닥, 2분기부터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향 이게 사실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언제 살아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텔이 이 부분을 항상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회사인데 클라우드향도 1분기를 저점으로 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리 보시는 분도 좀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업황은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기업향 반도체 수요도 살아난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이야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텔을 좋아하는 이유를 요 문장이 그냥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텔이 내년도에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 새로운 설계가 나옵니다. 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제품이 인텔의 그 사업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레이크는 들어봤는데 저게 네, 아이스레이크는 지금 나와 있. 네, 서버용.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고. 그 다음 모델이 사파이어 래피즈고요. 이건 완전히 좀 새로운 모습의 그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항상 반도체 기업들 얘기를 할 때 미세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은 뭐 7나노가 2023년부터다. 네네. 10나노도 늦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CPU나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과 달리 CPU나 GPU 기업들의 미국의 프로세서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은 설계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세화가 아니고 미세화도 당연히 경쟁력이죠.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사실 설계가 더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텔이 좋아지는 거는 설계의 기술 경쟁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확 좋아집니다. 확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향으로는 엘더레이크라는 제품 그리고 뭐 기업 향으로는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제품이 이제 올해 한
4분기 이후로 계속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뭐 저희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재밌는 걸 몇 개 했는데요. 뭐 CXL이라고 하는 기술을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재밌는데요. 이 비메모리입니다. CPU나 뭐 GPU나 FPGA나 프로세서마다 D램을 공유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프로세서 반도체가 각각 D램을 따로 이제 나눠서 쪼개가지고 쓰는 그런 좀 비효율적인 구조였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그런 기술인 CXL이라는 기술을 이제 강조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CXL이라고 하는 기술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쪽을 인텔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정 개성, 미세와 함께 트랜지스터 쪽의 개선도 뭐 꾸준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핀이니 뭐 GAA니 뭐 그런 트랜지스터 쪽 그런 기술들 삼성이나 TSMC가 계속적으로 앞서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인텔 역시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7나노는 시험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의외로 잘 되고 있다. 시험 생산 좀 잘 되고 있다. 특히 공정에서 대부분이 EUV를 쓸 수 있는 부분 다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EUV를 자기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수율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EUV 장비를 컨트롤 못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텔은 뭐 CEO 말로는 이 부분을 자기들이 컨트롤을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7나노도 의외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있는데 이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 그리고 인텔의 차후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이제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이제 TSMC의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인텔이 가지고 있는 IP들을 공개하고 공유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거는 네. 그래요? 저게 그러면 CEO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파운더리는 약간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팹리스 업체들, 반도체 제조사들이 팹리스 업체들, 반도체 그 디자인 기업들이 설계를 다 짜와가지고 이 설계대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였잖아요. 네. 근데 인텔이 앞으로 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설계를 짜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회사더라도 인텔한테 가져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X86이라든지 코어라든지 그래픽,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어. 옛날에 이거 우리만 감싸고 우리만 썼었는데 이거 너희한테 공유해 주겠다. 설계 우리가 좀 대신 좀 짜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파운더리 제조를 넘어서서 이거는 뭔가 아키텍처를 뭐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삼성이나 TSMC가 갖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이 크게 달라진다기보다는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TSMC나 이런 쪽에 무언가를 이제 발주를 주는 애플이나 네. 이런 쪽들은 저런 기술이나 설계 능력들이 다 있는 업체들 아닌가요? 다 있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다 TSMC나 삼성한테 가서 TSMC나 삼성의 캐파가 뭐 이미 뭐 풀캐파로 다 부킹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나머지 애들을 끌어오겠다. 네, 나머지 애들 입장에서는 뭐 TSMC한테 가면은 뭐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간 후진 설계 그냥 만드는 거 끝인데 인텔한테 딱 갖다 줬더니 인텔이 딱 설계 보더니 이거 들고 오신 설계 우리가 좀 이렇게 개조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게요 등등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재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흐름상에서는 삼성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인텔이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팻 겔싱어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잠재적인 고객군의 회사가 어디가 되는 걸까요? 사실 무수히 많은 반도체 팹리스도 될 수도 있고 IT 디바이스 인프라 기업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테슬라랑 네. 애플이 왜 뛰어난 IT 기업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기업이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게 반도체 설계 능력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들의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반도체 설계를 걔들은 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두 기업은. 네. 근데 다른 하드웨어 기업, 인프라 기업들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단순히 범용 반도체 그냥 시중에 이렇게 깔려 있는 제품을 사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 썼던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텔과 같이 협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용도에 맞게 최적화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텔이 얘기한 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인텔이 가지고 있는 CPU나 GPU의 IP, 그러니까 설계를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반도체 설계를 짤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용도, 활용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 능력을 동원해서 최적화를 시켜주겠다. 약간 그 팹리스 업체들 설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국가들이 좀 있겠네요. 완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네.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섞여져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도 네, 있죠. 네, 예, 네.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뭐 IP들을 같이 공유를 할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나온 얘기가 알 수는 없는데 꽤나 공격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뭐 저희 직원들도 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박정 교수님 아시겠지만 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하면서 장비 파는 회사에서 이제는 데이터도 팔고 네. 뭐 물성, 뭐 소재에 대한 솔루션도 팔고 맞아요.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더리를 이제 단순히 제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솔루션도 같이 팔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너무 애플과 테슬라가 치고 나가니까 네. 인텔 역시도 이런 부분으로 좀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TSMC를 의식해서 삼성을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뭐 물론 파운더리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테슬라와 애플을 더 의식하는 그런 의사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파운더리 관련된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의 뭐 큰 규모, 뉴멕시코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환영을 한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뭐 패키징 우리의 좋은 패키징 서비스를 많은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다. 뻔한 얘기도 했는데 TSMC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인텔이 패키징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약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좀 일을 간다, 칼을 갈고 나온 느낌이 좀 있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인텔이 아까 처음에 뭐 설계 경쟁력 그리고 파운더리 경쟁력 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모델을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미국 정부가 도와준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투자하시는 뭐 AMD나 인텔의 경쟁회사인 AMD나 뭐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뭐 반도체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텔의 행보는 진짜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사님이 지금 인텔 관련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진중했어요. 맞아요. 이게 진중했어요. 왜 진중했냐면요. 네. 이게 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예. 제가 너무 인텔을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냥 아니, 어제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컨퍼런스 콜에 나온 내용을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만 약간 진중한. 드라이하게 제 네. 말씀을 드렸다고 드라이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투자할 때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 회사가 좋아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 박 차장님은 그런 회사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난 예전에 이 회사는 그냥 인간적으로 좋더라. 저는 뭐 예전에 괜히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한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유, 그건 뭐 당연하죠. 예, 계속 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 와이프는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오늘 못 들어간다고. 외박한다고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래서 뭐 인텔 이슈가 있으면은 또 뭐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이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제 모건 스탠리가 인터넷 광고 산업과 관련된 산업 보고서를 냈고요. 네.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이제 오늘 아니고 지금 아니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런
인터넷 광고 플랫폼 기업들, 뭐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다 셌습니다.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굉장히 좀 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고서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고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당초에는 올해 미국의 온라인 광고 시장이 18% 성장한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어제 보고서에서 이 18% 성장이 전망에서 27%로 성장 전망을 올렸습니다. 50% 올렸네요. 대대적으로 올린 거죠. 그 18% 전망했었을 때 보고서는 언제 낸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전이라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 정도는 그럴 정도면은 사실 회사에서 가만 압박이. 근데 사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제가 좀 애널리스트 해봐서 아는데 네. 눈치 엄청 보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올리면은 너 그동안 뭐 했냐? 뭐 했냐 소리 네, 나오죠. 뭐 했냐 이 소리 듣습니다. 네. 근데 좀 그래서 굉장히 좀 과감하게 올려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네. 것 같아요. 아까 주가도 보시면 그렇듯이. 근데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제일기획이나 네. 그 이노션 이런 쪽이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저희가 좀 살펴봤어요. 저희 회사에서 봤더니 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강하다. 네, 미국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광고를 많이 하고 지금 광고 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에드테크 도입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면서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 네. 예, 지금 에드테크 퍼포먼스 광고라고 일컬어지는 이 에드테크 도입률이 한 70% 초반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약간 뻔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커머스 쪽에 광고가 많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커머스 옴니채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디지털 광고, 인터넷 광고라고 하면 구글에 붙는 광고라든지 네이버에 붙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금 산업에서 업종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이커머스에 붙는 광고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마존 그 이커머스 사이트 위에 이렇게 광고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옴니채널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스냅챗의 스냅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 지도를 딱 열면은 어디 있는지 다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서로 하는 거죠.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키면 서로 이제 어디인지 알고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요 맵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붙습니다. 콘서트 광고. 아, 그렇게. 네. 티켓마스터 이따가 좀 말씀드릴 기업이기도 한데 티켓마스터에 몬스터엑스가 있죠. 몬스터엑스 익숙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옴니 채널이죠. 이런 네. 옴니 채널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온라인과 뭐 다양한 영역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올해부터 좀 강화된 모습이고요.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페이스북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페이스북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요 화장품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금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뭐 그 회사 직원이든 인플루언서를 데려놓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리고 요 안에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붙겠죠. 네. 이런 쪽으로 광고들이 계속 쏠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 라이브 커머스는 굉장히 포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들을 가지고 하는데 중국이 보시면은 2019년이 630억 달러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가지고 있고 2020년에는 1200인데 미국은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작죠. 10분의 1뿐이 안 되네요. 이게 뭐 추정치인데 굉장히 포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주요 SNS 플랫폼 기업들이 다 노리고 있고 여기에 광고들이 엄청나게 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 모건 스탠리가 이 광고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올해가 작년 대비 광고 시장 규모가 몇 프로 성장을 한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광고 시장의 규모를 추정을 할 때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팩터가 하나가 있어요. 임대료 시장입니다. 임대료요? 네. 광고랑 임대료랑 무슨 상관이죠? 미국의 임대료 시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임대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임대료 주택 시장의 광고? 규모를 보면서 우리가 온라인 광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커질 건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모건 스탠리의 생각입니다. 특이하네. 굉장히 특이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템, 토탈, 뭐 어드레스블 마켓이죠. 접근 네. 가능한 시장이라고 하는 그 전방 시장에 이 임대료 시장의 수치를 넣습니다.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은 네, 전방 시장이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프라인 점포들을 다 폐쇄를 한다라는 거예요. 리테일러들이 오프라인 매장 빼는 거구나. 매장을 빼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간다. 오프라인 점포들을 폐쇄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리테일러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할 때 썼던 그런 렌트, 임대료를 광고에 더 이상 안 쓰고 쏟아붓는다. 그게 다 광고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게 모건 스탠리의 생각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네.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지금 지금 명동에 지금 다 비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맞습니다. 거기 들어갈 바에는 그 뭐죠 보증금 예, 이런 걸로 해서 뭐 구축하고 네 맞습니다. 그거 네. 구축하고 월 임대료를 광고에 쏟으면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 맞습니다. 매장에서 일정 부분만 그냥 창고로만 살리고 나머지 그 임대료 쓰던 거를 온라인 광고로 이커머스로 다 돌려버리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 렌트 쪽을 잘하는 그 리치 팀이랑 같이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의 한 30%에서 40%는 앞으로 폐점이 될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다 온라인 광고 산업으로 넘어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임대료를 이제 이 팩터로 넣은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득력 있네요. 네,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칠드런스 플레이스 리테일 스토어라고 그냥 아이들 옷 파는 회사입니다. 네. 아이들 옷 파는 회사고 주가가 쭉 안 좋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계를 이렇게만 끊어보면 굉장히 센 회사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좋냐? 2년 전에 이 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절반 가까이로 2년 만에 줄어들고 떨어졌네.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커머스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던 렌트, 임대료를 지금은 다 이쪽에서 쓰고 있다. 비용들이 이쪽에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이 회사가 얘기로 하기로는 보시면은 거의 뭐 한 1, 2년 사이에 300개씩을 매장을 폐쇄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주장과 일치하는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러브색이라고 하는 가구 회사 알죠.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립하는 네. 고가 가구, 젊은 네.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구. 이 회사 역시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인터넷 좀 밝은 녹색 부분이 이 인터넷 판매 비중입니다. 오. 온라인 판매 비중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원래는 한 10% 정도 중후반 차지하고 있었던 온라인 판매 비중이 최근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로 이야. 올라가면서 지금 이런 리테일러들이 이커머스 쪽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러브색 역시도 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조정을 받았음에도 러브색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확실히 물론 작년에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는 오프라인 중심의 리테일러였는데 네. 이커머스 쪽을 작년을 계기로 많이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 기업에서 여기 속속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진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업체가 있을까 생각하면 도저히 안 떠오르네요. 일단 네이버 뿐이 안 떠올라. 네. 뭐 저도 이제 광고 쪽에 일을 하는 그 업무를 하는데 네. 네이버 광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네. 아주 오늘 보니까 약간 이제 굉장히 투자
국내 시장도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네. 그런 아이디어가 좀 아유, 다행입니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 중국 친구가 모처럼 귀국을 했어요. 그냥 원래 한국에 터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1년 만에 이제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 사이에 네이버 키워드 파워링크라고 하죠. 파워링크 가격이 또 올랐다는 거예요. 저 생활 그 광고 시장 생활 그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그 파워링크는 그 맨 위에 뜨는 거잖아요. 네. 그 회사가. 네네. 그걸 한 번 누를 때마다 돈이 네이버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파워링크 가격이 제일 비싼 업종이 뭘까요? 정이요. 힌트는 아까 중국 친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여행? 아닙니다. 게임인가요? 성형외과예요. 한 번 그 친구가 성형외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 클릭할 때 얼마가 네이버에 나갈 것 같으세요? 4만 원. 에? 업이에요. 찍어보세요, 정 이사님. 4만 원 하셨나요? 네. 나는 알아. 5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 10만. 그러니까 누가 그 성형외과 파워링크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딱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에 10만 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저희 쪽에서 7만 원까지 했었거든요. 와우. 네. 10만 원. 네. 어. 그러니까 얼그레이님 이게 10만 원 맞추셨습니다. 오, 얼그레이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정 이사님 오늘 얘기가 전 피부에 그냥 와닿아요. 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네이버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그거 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우리가 이런 시장에 투자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미국은 포털 사이트 말고 이런 디지털 광고 시장의 회사가 어느 군집에 또 있을까요? 디지털 아니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 러브색 같은 게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라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던 지금 거를 이제 생각나는 온라인으로 게 전환되는 거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여기서 얘기해야지? 그 밑에 이거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네. 네. 이건 이 지누스라는 회사가 네. 아마존의 그 매트리스 네. 예. 작품 이 회사는 거의 온라인으로 해요. 맞습니다. 네. 예. 매트리스를 다른 데는 이제 가서 사와서 하는 건데 얘들은 이제 그 뭐죠? 포장을 해서 네. 압축 포장을 해서 맞습니다. 택배로 보내줘요. 예. 저도 사서 지금 집에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자기네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매장이 이제 커질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커지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오프라인 하던 애들이 온라인으로 갔을 때 임팩트가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뭐 라이브네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도 뭐 좀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뭐 이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뭐 하는 회사죠? 저 잘 몰랍니다. 그냥 공연 콘서트랑 이벤트 개최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관련한 회사. 요새 예. 우리나라도 SM이랑 주가가 난리가 났는데 하이브랑 네. 그게 그런 회사라고 봐야 돼요? 엔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콘서트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를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콘서트를 개최를 하는데 여러 작업들이 있잖아요. 공연장을 섭외를 한다든지 뭐 컨셉을 잡는지 그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티켓팅 플랫폼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라이브네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콘서트들이 열리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이 다 라이브네이션이 상당수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4만 건의 콘서트나 이벤트를 라이브네이션에서 그 핸들링하고 있고요. 아티스트가 5천 명 이상이 이 라이브네이션을 통해서 매해 이거 2019년 기준입니다. 매해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라이브네이션이 연 콘서트의 관람객은 9,800만 명, 네, 1억 명 수준이 라이브네이션이 개최한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연장을 거의 한 300개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공연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500명 이상의 글로벌 아티스트를 실제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을 기획 뭐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공연을 할 때 이제 관람자들이 이제 공연에 가면은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그 티켓을 사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켓마스터. 네, 알죠. 네, 티켓마스터는 라이브네이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연과 관련된 모든 걸 수직 계열화 시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네이션이 지금 경제 재개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억눌린 수요 때문에 올해 여름부터 그리고 내후년까지 콘서트가 엄청나게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네이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라이브네이션이 왜 최근 들어서 더 주가가 좋고 주목을 받는 거는 이 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스트리밍과 NFT입니다. NFT 또 예. 와, 일단 라이브네이션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열어도 되는구나. 오. 뭐 우리가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가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 열어서 대박을 몇 번 터뜨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면은 티켓도 정말 엄청나게 뭐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훨씬 더 몇백만 명 수준의 이제 관람자를 온라인을 통해서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비용도 당연히 적게 들겠죠. 그렇네요. 세트장을 그냥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되니까요. 대관료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그래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짭짤한 비즈니스가 되겠네. 그러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짭짤하냐면요. 이 라이브네이션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요. 매출 이게 먼저 매출 비중입니다. 매출은 사실 콘서트를 개최해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티켓마스터, 뭐 스폰서십 이거 광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서트에 막 광고 붙잖아요. 그 광고에서 붙는 비중은 사실 전체 매출에서 20%가 안 되는데 이익으로 보면요, 티켓팅과 광고가 거의 돈을 다 벌어주고 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라이브네이션은 그냥 티켓팅으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거를 바꿔서 비용을 확 줄여놓고 네. 티켓팅으로 그리고 그 온라인 콘서트에 붙는 다양한 광고들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수익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네이션이 딱 이제 요쪽 시장을 강화를 해야겠구나. 라이브 콘서트를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국내 하이브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거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새 이제 뭐 SM이라든지 하이브나 이런 그런 쪽도 음반 판매, 네. 그다음 뭐 플랫폼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맞습니다. 버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국내 아티스트도 이 라이브네이션을 통해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걸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양한 그런 콘서트와 이벤트 경험을 다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이걸 어떤 식으로 티켓팅 판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할 수 있고 요즘 또 이 회사가 또 밀기 시작한 거는 NFT입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NFT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 티켓 맨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NF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S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다. BTS 뭐 오프라인 되겠죠. 콘서트다. 그러면 100개 한정 NFT 티켓을 발매하는 겁니다. 그냥 교통카드처럼 찍고 들어가는 거 뭐 어떤 NFT가 뭐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100개 NFT 한정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딱 그거 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S의 뭐 NFT 티켓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RM이 그 영상을 찍어서 뭐 그분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콘서트 오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건 자기밖에 없는 그걸 NFT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는 돈을 엄청나게 높여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티켓이 되면서 이제 콘서트에 가서 그런 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죠. 특이하다. 야, 이거 아이디어 끝내준다. 네, 그래서 티켓이 다 NFT화, 뭐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NFT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강점으로 이제 뭐 하나의 전략으로 라이브네이션이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JW 정님께서 제가 아까 무식한 얘기 교통카드처럼 찍고 들어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건 NFC라고. 저는 저기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 있길래 티켓 대용으로 한다길래 이거 찍고 들어가는 건가 그랬는데 뭐 시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저기 박 차장님이 웃자고 한 거죠. 저는 지금 가수면 상태예요. 지금 자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채널에서도 아까 봤고 뭐 여러 채널에서 오늘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너무 공격하시면 안 되는 게 채팅창에 저희 누나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그분이죠. 공격하시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재영 화이팅 그분이죠. 제가 가족이 봤어. 와 있어요. 네, 공격하지 봤어. 않았어요. 네. 남다르더라고. 내용이. 아마 저거 쓰고 나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회사도 그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자꾸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업체들도 네. 작년에 최대 피해 업체라고 했잖아요. 엔터 업체들이 공연 못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싹
이게 분위기를 바꾸고 나서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냥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다시 경제 재개 플러스 알파로 뭔가 새로운 모델, 새로운 구조를 짜서 돌아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루머가 하나 돌았는데요. 테슬라 이때까지 뭐 레이더 기반으로 뭐 카메라 써서 자율주행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뭐 정반대 기술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기술인 라이다를 통해서 네. 라이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가 맨날 비웃었죠. 네, 그것도 레이더도 필요 없다 이제 그때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레이더도 떼려고 합니다. 사실 네. 두 가지가 어제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찍혔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걸렸구나. 모델가 여기 라이다 달고 돌아다니는 게 찍혔고요. 걸렸구나. 그리고 뉴스로는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라이다 기업인 루미나 테크놀로지랑 계약을 맺었다. 그 테스트용 라이다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앨런 머스크도 이제 뭐 테슬라도 라이다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사진 찍힌 거는 작년 12월에도 한번 찍힌 적이 있었고요. 작년 3월에도 한번 찍힌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그 기술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라이다를 쓰는 거 아니야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신경계상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의 자율주행은 인간보다 100배 정도 안전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배 정도 안전해야 된다. 거의 이거 가지고 되게 이것도 욕도 먹기도 했었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랬는데 어쨌든 사실 인간도 눈 가리면은 운전 못하는 것처럼 뭐 뭐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이 돌아갔을 때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을 뭐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나중에는 뭐 라이다를 일부 차용할 수도 있다. 용도에 따라서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본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미국 시장, 미국 IT 기업들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IT 보안 기업들 실적 발표에 주목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몇 번을 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IT 네트워크 보안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실적을 냈는데 실적을 엄청나게 잘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어닝이 뭐 추정치를 넘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속에서, 그러니까 뭐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솔라윈즈 보안 프로그램 쓰다가 해킹 한번 당하고 얼마 전에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미드스트리밍 기업이 해킹 당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다라는 게 최근에 동향입니다. 그래서 팔로알토는 이런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얘기했던 게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얼마만큼 이런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랜섬웨어 공격 기준으로 말을 해줬어요. 네. 랜섬웨어 공격에 따라서 자기들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해커한테 돈을 지불하잖아요. 이걸 풀기 위해서. 그 지불 금액이 2020년도가 2019년도 대비 3배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 대비 2020년 대비해서도 2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랜섬웨어 공격이 6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사이버 위협이 지금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기업들은 굉장히 레가시 장비, 전통적인 장비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경향이 꽤나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이런 IT, 특히 클라우드 보안 영역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한 번만
네? 짧게 해라. 짧게. 예. 지금 너무 좀 늦어진 것 같아서요. 그냥 보안 장비의 그런 흐름을 그냥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팔로알토라고 하는 기업은 과거에 보안 장비 업계 아이돌이라고 불렸던 기업입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 2, 3년까지 하더라도요. 근데 이 팔로알토가 최근에 좀 위기를 좀 맞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보안 장비 산업의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만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네. 짧게. 예. 지금 제 주변에 약간 뭔가 눈들이 아니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박지혁 차장님이 제가 약간 신호가 예. 신호가 왔어요.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지금. 좋네. 예. 예. 아까부터 배를 붙잡고 계셔가지고 저도 지금 조마조마해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큰 돼요. 방송 사고 날 수도 있어요. 큰 거 하면 안 이거 돼요.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보안 장비 기술이, 그러니까 IT 네트워크 보안 장비 기술은 총 한 3단계로 지금 진화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컴퓨터를 하든 우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든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보안 장비를 방화벽 장비, IDS 장비, IPS 장비, ATP 장비 이런 걸 다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기능에 따라서 보안 장비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팔로알토와 네. 포티넷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보안 장비를 하나로 한꺼번에. 통합을 했고요. 네. 기존에는 보안 위협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루트는 위험한 루트야,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했었는데, 정희석 기사님 지금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요. 빨리 서둘러 주세요. 아니 제가 잠깐 예. 그러실래요? 네. 그러셔도 돼. 네네네. 예, 지금 너무 힘들어. 이거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아니, 우린 아니야, 얘기하고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네. 네. 그래서 빨리 피디님 하겠습니다. 제 카메라 꺼주세요. 이쪽은 끄시고 다녀오세요. 진짜 괜찮아. 내가 못 보겠어. 진짜 걱정이 돼서. 어쨌든 이런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차세대 방화벽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컨텐츠나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다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이 다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보안 솔루션이 이 두 기업 포티넷과 팔로알토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차세대 방화벽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한 단계 더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발전하고 있냐면은, 포티넷이나 팔로알토의 장비는 다 이런 식으로 그 유저의 컴퓨터나 서버 바로 앞에 놓이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일이 이 보안 정책이나 장비를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네. 이제 IT의 활용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보안 솔루션들을 다 돌리는 그런 기술 방식으로 다 진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지금 팔로알토 역시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청자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 슬슬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로알토라고 하는 과거에 잘 나갔던 보안 기업들도 이런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좀 급하게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핫한 시장이다.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그 클라우드 보안의 이제 3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세 기업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 번 더 정리를 이 해주셔야 부분을 되겠습니다.